자, 보시죠. 학삼. 자, 핵심은 뭐야, 언제나? 우리가 글을 내가 쓰거나 글을 볼 때 먼저 단락 구성. 주제문. 이 주제문이라는 게 뭐야? 주제와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점에 대한 추론. 이 관점에 대한 추론은 비교일 땐 차이에 대한 추론이겠고, 해석일 때는 문학작품이나 도표의 의미가 분석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비판. 비판의 경우는 주장 혹은 그러니까 옹호와 반박을 할 때 있어 논증의 과정에서의 특정한 논증을 하기 위한 단초로서의 단어가 하위 범주로 논거로서의 제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때 본문을 넘어선 나의 자기화된 어휘로 설명이 되고 있는가? 오케이? 볼까? 문제 1번. 통제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어. 근데 가는 내부 통제 기제, 나와 다는 외부 통제 기제. 그러니까 이게 내부로겠죠? 나와 다른 외부로겠죠? 아마 이거 같은데, 볼까? 어휘가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밑에 설명이 되면 되죠. 가에서의 수치심 내부 통제이다. 내부 통제는 바깥에서 안으로, 그렇죠? 방향이 나와 있지? 개인을 통제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은 다 자기 통제야. 얘는 끊임없는 자기 검열. 좋죠? 이런 단어. 본문엔 그런 게 없잖아요. 나를 검열한다는 거야. 통제라는 건 어휘가 이렇게 분석이 돼야 돼. 검열, 사상, 기준, 그 다음에 기준에 맞는지 자기 검증,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냥 내가 외적인 시선에 의해서 수치심이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 는 본문이죠. 근데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게 뭘 의미해? 이건 검열이야. 그 검열이라는 게 또 뭘 의미해? 이거는 주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글이 아니거든. 이해되시죠? 볼까?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락 읽고 있죠. 두 번째 단락에서 한 7번째 줄 정도. 판단의 다섯 번째 줄이겠. 네 번째. 판단의 증거가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박탈되는데, 박탈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율성의 제한이라는 단어 좀 더 나을 것 같고, 개인은 스스로 사회와 타인의 기준에 맞게 자신을 재구성,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이런 통제된 개인은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강제적으로 조절하나 언제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수치심이 자기 통제, 개인의 인내심. 근데 인내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봐라, 여기는 보세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어떠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 수치심이라는 게 어떤 기능까지 해. 딱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분노. 이거는 논점이 아니야.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분노라는 단어를 내가 썼어. 지금? 그러면 제이심은 나도 그런 맥락이 있어야 되고요. 제이심은 나도 그런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야. Right? 이 단어가 핵심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비교의 기준이라면 나에도 있어야 되고 다에도 있어야 돼. 근데 나 볼까? 나에서의 수치심은 안에서 바깥으로, 수치심은 국가의 통치 규칙, 국가 내부 통제인데, 국가 개별 구성은 통제의 수단인데, 통제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수치심을 느껴하는 개인들은 수단이야. 근데 제이심은 나에서 이게 수단이다, 수단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이거는 논점이 아니야. 수치심이라는 것 자체의 하위 범주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보세요. 나를 통제로 한다면 나의 수치심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 볼까요? 국가는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개인을 사물로, 이 사물로 바라본다는 논점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대상화라는 주제일 때는 나오겠지만 수치심의 속성까지만 딱 끝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개인은 여기도 마찬가지. 개인이 존중받는다, 존중받지 못한다. 그럼 보세요. 개인이 존중받는다, 존중받지 못한다, 인격권이 배제된다. 이건 논점이 아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이심은 나아가 본인이 위해서 안에서 바깥으로라고 했는데 어떻게 통제를 받고 어떻게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제한이 돼? 오케이? 범주와 무관한 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맨 밑에 단락을 봅니다. 맨 밑에 단락 보면 다에서의 수치심은 외부 통제의 기제. 외부 통제. 이게 뭘까? 통제인데 공감이라는 단어 썼어. 집단적 공감에 따른 수치심, 공동체와 개인의 상호 공감, 집단적 공감, 지속적인 공감, 구성원의 라포 형성,
따라서 라포가 형성된 개인들 구별짓기가 사라져. 구별짓기가 증발돼. 근데 보세요. 구별짓기가 증발된다기보다는 그냥 상호 정체성을 인식해. 이렇게 아주 구별짓는다, 구별짓지 않는다가 우리 논의 초점이 아닌데, 이런 어휘를 쓰려면은 이게 논점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고 공동체와 동일시가 돼. 아닙니다. 여긴 개인도 있고 공동체가 있는 거야.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이게 지금 이런 첨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글을 썼을 때 우리가 초창기는 구성을 다루지, 시간이 지나면 문장의 단위를 다뤄. 근데 이제 좀 있으면 파이널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를 다루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어휘가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지적당하면 내가 지금 주제의 범주를 잘못 잡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공동체가 꼭 개인이고 개인이 공동체라는 점에서 그냥 공동체가 개인이고 개인이 공동체라는 단어보다는 공동체와 개인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맨 뒤에 보면 갑자기 또 넘기는 거야. 지금 두 번째 장에, 세 번째 장. 두 번째 장의 뒷면입니다. 근데 아픔과 기준을 공감하는데 궁극적으로 공동체는 상부상조사용. 근데 갑자기 상부상조가 왜 나와?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건 논의의 초점이 아니죠.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단어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 상부상조라는 거 쓰려면 내가 지금 이걸 왜 지적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교할 때, 우리가 비교를 할 때에 이게 제의심은 가고 제의심은 나고 그 다음에 제의심은 다잖아. 그러면 이쪽에 N1이라는 쟁점적 단어가 있으면 얘도 그거에 대응되는 게 있고 얘도 대응되는 게 있어야 돼. 쟁점 중심의 비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제시문에 없는 생뚱맞은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걸 쟁점화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 맞습니까? 자, 문제 2번. 라와 마는 모두 가족과 국가에 대해 논하고 있고 서로 상이한 관점을 보이고 있어. 제의심을 나는 가족이라는 사익이 국가의 공익에 우선하고 나는 개인의 가치가 국가의, 딱 여기까지 해줘야 돼. 이 범주는 맞아, 주제문이. 그런데 네 번째 줄, 개인의 개별성 혹은 자율성이 중시되고 어느 하나 절대적 기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양성. 근데 보세요. 여기 다양성을 지향한다를 쓰는 건 아니야. 오히려 개인의 개별적 가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적 가치인가, 사적 가치로서의 개인. 이거 다양성을 인정한다가 논의의 초점 아니야. 다양성에 대한 긍정은 통일적 기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열린 사회. 아닙니다. 이거 잘못 본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사적 가치는 효가 중요하니 공적 가치는 층이 중요하니지, 여기에서 효를 중요시한다는 게 개인의 개별성을 중요시한다는 건 아니잖아. 이게 열린 사회다, 열린 사회가 아니다도 또 논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단락. 많은 국가의 가치가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그러므로 많은 공익보호는 공동체의 가치. 여기까지는 좋아. 집단적, 획일적, 통일적. 여기까지는 맞아. 우선해야 할 적대적 가치가, 근데 적대적 가치? 절대겠죠. 개인들의 판단의 준거, 획일적이나 기준이 있기에 국가는 개인들의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을, 근데 보세요. 이것이 개인의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이란 말은 논점이 아니야. 그럼 제의심은 나는 예측 가능한가? 예측 불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해야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예측성이 높다는 거, 예측성이 높다, 높지 않다는 논점이 아니야. 이게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적 가치, 개인의 사적 가치의 충돌. 그렇지. 공적 가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 사적 가치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때 개인이 사적 가치로서 윤리와 효를 중시한다는 거지. 개인의 개별적 모든 가치를 중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죠. 라의 관점에서 제의심은 많은 타당하지 않아. 왜? 라의 관점에서 많은 공익보호를 내세워 개인의 가치를 부정. 이건 좋아. 개인의 윤리적 가치죠. 공익보호는 개별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 개별성에 대한 부정, 개인의 고유의 가치를 불인정한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대한 부정. 다양성까지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효를 중시한다고 해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지.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부정은 특정 가치 우월, 따라서 공익 우선적 태도는 가치의 서열화, 위계화, 공고히 하고, 이게 공익이라는 말의 관점에서 쓴다면 이게 맞아. 그러나 여기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근데 공동체를 우선시한다고 해서 서열화, 위계화가
공고하게 되고 위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가치. 근데 여기에 쓸 때 이걸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것이 배타적일 때 나오는 거고, 모든 공동체적 가치라든가 공익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해서 배타성이 나오는 건 아니야.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 자, 그리고 점수와 정량화되어 고유성을 부정당한 채 상품, 여기 상품까지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극단화해서 개인의 가치를 억압한다는 것까지는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상품화가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공익부호는 모든 사익과 같은 개별적 가치들을 획일적 기준에 의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통제까지 가면 안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가치는 제한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돼. 근데 그거를 통제까지 가면은 논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야. 개별적 사익의 배제는 여기에서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으로 가잖아. 소외, 박탈 이렇게 들어가잖아. 맞죠? 즉 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개인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내가 이거 비교급이라고 했지. 비교급. 하나의 가치가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의 가치가 절대화되는 게 아니라 얘보다 얘가 왜 더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흑백 논리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극단화된 거야. 오케이? 자, 학 4번, 이건 지난 했고 그냥 보라고 올린 거고요. 학 5번 봅니다. 학 5번. 자, 방금 글의 문제는 뭐였어? 방금 글은 이게 비교항을 적대적 관계로 봤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되면은 글이 극단화되고 흑백 논리로 돼. 이 세상에 무엇이 완전히 절대적이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과 무엇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글을 그렇게 쓰면은 글 자체가 갖고 있는 명확도는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두 대비적 관계의 사이에 흐르고 있는 다양한 분석의 방향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오히려. 학 5번입니다. 가나다는 모두 수치심과 도덕의 관계. 하지만 수치심과 도덕의 관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도덕의 관계를 왜 썼지, 근데? 본인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논점과 무관한 글이 될 수 있어. 자, 문화적 차원에서 이게 뭐야? 문화? 명예의 문화와 달리 수치 문화, 도덕이 작동한다. 근데 문화라는 말이 뭐야? 나는 정치이고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 질서로서의 덕과 예를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수치심 자체의 하위 범주의 속성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수치심을 상위에 이건 문화적 관점이야. 이건 정치적 관점이야. 이건 사회 질서의 관점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 수치심의 속성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논술에서의 분석은 글은 자, 첫 번째 문장이 가장 넓은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구체화되거든. 범주가 점점 뒤로 갈수록. 근데 여기는 이 글은 지금 수치심이란 단어보다 올라간 일반론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개념에 대한 분석이 나오진 않아. 볼까요?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는 집단적 도덕 수준에서 수치심을 연결한다. 다는 개인이 공동체에 속할 때 타인의 비행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다. 보세요. 한다. 본문의 내용에 정리한 거야. 이에 따라 개인들은 공동체적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 본문이야. 느낀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야?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도덕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원인, 여기부터 써야 돼. 여기부터. 볼까? 가에서 도덕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위치는 외부이고 도덕적 강제야. 설명이 들어가야죠. 수치는 주어진 환경, 개인이 창조된 것이 아니야. 환경. 근데 환경이란 말 밖에 더 이상 없는데. 이와 달리 다에서의 수치심은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자발적 도덕적 책임을 느끼게 해. 좋아. 근데 다는 나 아닌가 이거? 이와 달리 나겠지. 방금 이와 달리 다음에 나고 그 다음에 다 같은데? 내부에서 일어나면 자발적 도덕감, 도덕 책임감, 다는 집단에 속했을 때 역사적으로 타인의 그릇된 행위, 수치심에 따른 연대 책임감, 이는 인간의 본성, 자연스러운 감정,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근데 잘 보세요. 앞의 글과 좀 다르죠. 상대적으로 지금 이 글은 본문에 대한 정리가 많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문을 정리하면 논점과 무관한 글이 논점과 무관한 글이 될 확률은 적어. 그러나 변별력이 높은 글이 된다는 건 본문에 있는 어휘를 가져오는 것 플러스 의미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미 분석이 약해지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거 볼까? 한편 가와나의 중간자적인 단은 중간자가 뭘까? 도덕적 수치심의 촉발 요인이 외부와 내부의 상호관계죠. 근데 이걸 양면이라고 하지 않죠.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다가 아니라 외부와 내부가 상호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지. 다는 사회 질서로서의 덕치, 다죠. 백성의 내면의 수치, 이건 나겠지. 덕치는 내면인데. 근데 보세요. 자리 잡게 한다고 주장한다. 보세요. 자리 잡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요약인 거야. 야, 저 제시문은 뭐뭐라고 주장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요약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러한 질서의 원리는 사회 지배계층이 백성을 통철하게 만들었다는 점, 본문이죠? 지금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지? 본문에 있는 쟁점을 그냥 정리한 거야, 이렇게 되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변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 쌤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핵심적 쟁점을 찾고 그거에 대한 의미 분석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오케이? 앞부분에서 이건 이 분석은 괜찮아. 첫 번째 건가? 그런 분석이 첫 번째 것 같은데 어쨌든 내 글과 다른 친구의 글을 꼭 비교해 봐야 돼. 그래서 나 오늘 내가 쉣됐네가 아니라 내 글이 나는 이런 의도로 썼는데 그게 논제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구나. 그럼 논제의 요구 조건에 맞는다는 게 뭐지? 그 부분을 오늘 괜찮다고 하는 글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쓰라는 거였는데 내가 이걸 포착하지 못했구나. 오케이? 그 부분을 리마인드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라마는 가족의 도덕과 국가 이익 상충할 때 상반됐어. 라는 가족의 도덕. 근데 보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글을 쓴 친구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보세요. 라에서의 가치는 가족의 도덕이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김윤중은 거부했다. 수용할 수 없다. 본문 쓰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내 세 번째 줄에서 라에서 송시열이 주장하듯이 김윤중의 행동은 이러이러하다. 본문인데 우리는 그냥 제21라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가족을 기반한 윤리적 가치이다. 이 윤리적 가치라고 이 개념이 분석되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본문이 나와 있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와 달리 많은 가족의 도덕보다 공동체 이익, 국가는 모든 공동체 으뜸, 주체 역시 이거는 본문 정리한 거야. 그럼 그 뒷부분에서 차이를 더 구체화할 것인가? 특히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시된다. 그 밑에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당연하며 가족의 윤리가 지켜질 때 국가도 존속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중심적 관점이 타당해. 만약 마와 같이 국가 중심적 사고가 팽배하게 되면 개인의 권리는 유린되고 사회 발전에 저해돼 국가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전체주의 사회로 변할 수 있어.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를 넘어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해진다. 일본과 독일의 전체주의 맞긴 맞거든 이것도. 근데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보세요. 이런 내용을 읽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잖아.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글의 일반론, 연세대학교가 절대 쓰지 말라고 한 것이 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론,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글, 동어 반복적인 글, 지나치게 추상적인 글. 다시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론, 그게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거, 오케이? 동어 반복, 지나치게 추상, right? 이렇게 쓰게 되면 내 글의 변별력은 떨어진다. 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우리가 내가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때 가장 좋은 글쓰기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다는 글 있죠? 오늘도 첫 번째 글인 것 같은데 그게 그 글에서 어휘를 뽑아. 어휘만 뽑아야 됩니다. 나도 써봤잖아. 여러분도 써봤잖아. 그죠? 써봤으면 어휘를 뽑고 난 다음에 그걸 내가 다시 써보는 거야. 그럼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이걸 이런 개념으로 썼구나라는 걸 내가 이해하게 돼. 짧은 시간 동안에 글이 굉장히 빨리 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다른 친구의 글에서 어휘만 뽑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시 쓴다고 생각해서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쓰는 과정에서 그런 어휘 자체가 갖고 있는 어휘를 선택한 것과 어휘를 쓰는 과정에서 그 쓴 사람의 의도를 내가 인지할 수 있어. 그럼 짧은 시간에 글이 정말 많이 늡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거 맨 밑에, 그 다음 맨 밑에 봅니다. 물론 국가의 주도하에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익의 증대, 단기, 근시한. 근데 뒤에도 그냥 너무 어휘가 보세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익 증대, 단기 이익, 근시한, 가족의 가치, 존중, 국가, 가족, 사회 혼란, 국가 와해. 어때요? 어휘가 너무 넓어. 이렇게 쓰게 되면은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음? 자, 넘겨볼까? 여기까지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달이 여러분들 두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 어쨌든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휘로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글을 쓸 때는요. 문장 단락 구성,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의 관계, 문장 안에서의 어휘의 적절성, 개념의 적절성. 여기가 논술의 마지막이야. 논술의 맨 마지막은 개념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교할 때에 어떠한 어휘를 내가 뽑아서 설명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런 어휘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의 합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주는 여러분들 그 평화. 아까 그거 1번, 2번. 오늘 2번은 아까 여러분이 글 쓰는 시간에 썼을 것이고 1번 비교는 과제가 됩니다. 그걸 써오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개별적 첨삭 받는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써서 카페에다가 올리고 선생님한테 노트스를 주면 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녹강으로 듣는 친구들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과제를 써서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톡으로 해주시고. 자, 수고했습니다.